이완용. 그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완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완용.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완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완용은 무척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기 이전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완용의 변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매국.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떤 대가를 받고 나라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완용은 나라를 팔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알아봅니다. 이곳은 종로구청 호적서고입니다. 제가 지금 집어든 것이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이완용의 호적 등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소는 옥인동 19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완용의 이름 옆에 조선 귀족이라는 말이 써 있네요. 조선 귀족? 먼저 이완용이 조선 귀족이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일합방과 동시에 조선 총독부는 조선 귀족령을 선포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귀족이 된 사람은 모두 76명. 이 중에서 15명이 자기 수요를 거절하거나 취소당하고 결국 61명의 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귀족이 된 사람으로는 이완용, 박재순, 이기용 등 이른바 을사오적과 일진회의 송병준, 이용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동조한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비단 귀족의 지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일합방을 공표하면서 일본은 3천만 원의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중 1,300만 원은 은사금으로 사용됐는데요. 한일합방에 공로를 세웠던 친일파와 60세 이상의 노인 등 모두 3,000명이 일본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습니다. 지금 데라우치 총독이 귀족들에게 은사금을 전달했는데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작에게 주었던 은사금입니다. 3만 원이네요. (15만 원) 당시 황실의 1년 예산이 75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큰 액수가 아닌데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남아있는 것은 또 뭘까요? (15만 원) 플러스 알파라. 이것은 누구의 은사금이죠? ガスボの考慮者リワンヨンのものだ。 그런데 이 알파는 뭡니까? それは明かせない。 이완용의 매국 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완용은 일본이 만든 기본안에 황실의 안녕과 외교라는 두 글자의 삽입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조약 체결을 성사시킨 대가로 이완용은 1907년 내각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야말로 최고의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일본의 신임을 얻을수록 이완용에겐 권력이 따라왔습니다.
1909년 고종의 셋째 아들인 영친왕이 황태자로 책봉되자 이완용은 황태자 책봉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황실로부터 40만 원을 받습니다. 당시 신문에 의하면 이 돈은 고종과 엄귀비가 마련한 일종의 뇌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완용의 막강한 권력은 인사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일합방 직전의 대한제국은 이완용의 족발 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이 국내부 대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윤여라고 속칭 자기 형이죠. 자기는 이제 참정대신 국무총리고 요새 청와대 대변인이면 자기 형이고 또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뭐 관계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편리한 발판을 마련해놓고 드디어 1910년에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팔아먹는 데 도장을 찍고 해서 일본 사람은 기특하니까 그 인사금으로 말하자면은 15만 원을 주고 또 일본 사람들 조선 총독부의 그 중추원 고문으로 하고 또 그자가 명목상의 국무총리를 몰러 앉았으니까 1910년 8월 22일 이곳 창덕궁 흥복헌에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그날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조인된 한일합방 조약서. 조국의 주권을 넘겨주는데 도장을 찍은 대가로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은사금과 퇴직금 등을 받았고 그 후 일본의 통치하에서도 연 2,000엔의 월급을 받으며 중추원 고문을 지냅니다. 그것은 모두 매국의 대가였습니다. 이완용은 이렇게 나라를 팔고 그 대가를 챙겼습니다. 그가 매국노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완용의 이력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완용과 독립협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의문을 풀어보았습니다. 이 독립문이 세워진 것은 1897년. 이 독립문에는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이루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립문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저 독립문의 글씨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한 잡지에서 독립문 글씨를 이완용이 썼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제야사학자가 수집한 고서 중에 독립문 글씨를 이완용이 썼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고서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그 제야사학자는 한사코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완용의 글씨를 찾아봤습니다. 서예가 김선원 씨가 보여준 이완용의 필적은 한눈에도 보통 솜씨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완용은 일제시대 미술전람회에서 서예 심사를 맡을 정도로 당대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초당에 봄잠을 늘어지게 자고 자니 창에 일지지라 창밖은 해가 뉘엿뉘엿하다. 대몽을 수선갖고 이완용이 남긴 이 글에는 큰 꿈을 이루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나 스스로를 알고자 한다. 그런데 독립문 글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장도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정정화는 회고록 속에 독립문 글씨를 쓴 이가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인 김가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895년 농산공부 대신을 역임한 김가진은 독립협회 발기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이 되자 김가진은 일본이 수여한 자위를 거부하고 상해로 망명, 독립투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 또한 당대 최고 명필로 명성에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김가진 선생 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동농 김가진 선생 글씨는 가늘면서도 아주 능숙합니다. 그 선배인 추사보다 조금 더 선배인 원교 이광사 그 어른의 필법을 따랐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능숙하죠. 그리고 격이 높습니다. 이 글씨가. 앞에
김가진의 글씨 중에 정자체로 쓴 것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손 김자동 씨를 찾았습니다. 독립문에 글씨를 쓰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예. 그 독립문 글씨체는 정자체인데 혹시 그런 걸 증명할 만한 글씨체가 있을까요? 예, 그저 정자의 해서라고 그러죠. 예. 해서가 여기 쓰셨거든요. 그중에 후손 김자동 씨는 할아버지 김가진의 정자체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가진이 1900년대 초 창덕궁 감독관을 지낼 때 썼던 현판 글씨를 탁본해 놓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마문. 이 문자가 독립문하면 대조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독립문의 글씨체와 김가진의 글씨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굵기는 다르지만 글씨체는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독립문이라고 쓴 글씨가 예. 김가진 선생이 썼을까요? 아니면 이완용이 썼을까요? 예. 그 이완용은 예. 일당은 글씨가 그 안진경 글씨거든요. 그렇고 동농 선생 글씨는 원교체를 썼습니다. 예. 근데 저 글씨는 일당보다는 동농에 가깝습니다. 근데 동농 선생 글씨는 좀 가늘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이제 돌에다가 석각을 하게 될 때는 굵게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그러나 일당보다는 동농 글씨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완용은 명필인데다 실제로 독립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립문 정초식 행사를 알리는 초청장입니다. 여기에는 행사 초대 위원장 이완용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896년 11월 21일 독립공원에서는 5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문 정초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만일 조선 인민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 싸운다면은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처럼 남의 종이 될 것이요. 세계사에 두 본보기가 있으니 조선 사람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오. 독립협회 창립 보조금으로 100원의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던 이완용. 초대 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결국 독립협회 회장까지 지낸 그는 1898년 외국의 이권을 양해했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합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단지 친일 매국노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때는 독립협회를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치색을 변화시킬 만큼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완용은 일생 동안 과연 몇 번이나 변신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의 변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완용이 처음 고종실록에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이완용이 25살 되던 해인 1882년, 고종은 새로 급제한 이완용에게 악공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후 이완용은 29세에 규장각 대교를 시작으로 홍문관 수찬, 의정부 검산 등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촉망받는 신진 관료로 떠오릅니다. 관직에 들어서자마자 이완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학생이 됩니다. 당시 유경공원 학생은 모두 35명, 이완용을 포함해서 대부분 당대의 고관 자제들이었습니다. 이완용의 출신 배경을 알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우봉희 씨 족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봉희 씨 족보에는 이완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그 후 누군가가 연필로 간단하게 이력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고 10살 되던 해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양아버지 이호준은 대원군의 친구이자 사돈으로 당대의 세도가였습니다.
이완용이 첫 번째 변신을 맞은 것은 1887년 유경공원에서 서양 학문을 접한 경험을 인정받아 주미 외교관으로 선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박정양, 이완용 등 주미공사관 일행 11명은 그해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주미 전권공사였던 박정양이 미국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미속스뷰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콜럼부스서부터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또 독립해가지고 발전하는 그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헌서부터 여기 형부까지인데 주로 미국의 통치 구조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걸쳐서 그 각각의 기능과 권한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농업서부터 시작해서 인민재화에까지 그 당시 우리로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원인과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봉교서부터 이제 요 나머지 부분들은 미국의 근대적인 문물. 역시 주미 외교관이었던 이완용은 미국의 근대화된 제도와 문물을 관찰하던 중 특히 근대식 교육제도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귀국 후 그는 학부 대신, 즉 교육부 장관으로서 근대식 교육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선 정치 체제를 비롯해서 모든 체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근대화된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미국에서의 의무교육제도 소학교서부터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소학교령, 소학교 규칙대강 또 그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부국강병, 즉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95년 일본은 조선에서의 세력 회복을 꾀하기 위해 고종을 감금하고 국모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 강력한 반기를 든 정치단체가 바로 외교관 출신들의 모임인 정동구락부. 당시 친미파였던 이완용은 이 정동구락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정동구락부의 정치적인 투쟁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일 내각을 타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왕을 일본군에 의해서 갇혀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국왕을 안전하게 모셔서 정동 외국인 마을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를 하고 토역을 하는 이런 투쟁 목표를 내걸고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완용이가 주동이 되어서 1896년 2월 고종이 궁궐을 탈출한 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 이 사건을 단행한 사람은 이완용과 이범진. 러시아의 힘을 느낀 이완용은 이때 이미 칠러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세력이 커지자 다시 친일파로 당당하게 변신한 이완용. 그를 친일 내각의 요직에 기용한 사람은 바로 이완용을 간파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해금 일사 사건 이후 이완용은 일본의 지시에 따라 고종의 강제 퇴위를 요구합니다. 당시 이완용은 고종에게 칼을 겨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는 오늘날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이완용은 이렇게 봅니다. 이 천도에는 추나 추동으로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바뀝니다. 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용은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어야만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또 실리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이완용의
처세 철학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시세의 흐름에 잘 영합함으로써 이런 이완용의 처세술은 일당 기사라는 그의 전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수구파, 친미파, 친러파, 그리고 친일파로서의 변신 과정을 겪은 이완용. 그의 변신은 결국 매국으로 이어집니다. 이완용. 그는 권력의 변화를 재빨리 간파해서 그 흐름을 쫓아가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결국 매국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완용,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 여기저기 많이도 옮기셨군요. 정치인이란 원래 그런 거요. 뭐 요즘 보니 나보다 더한 놈들도 많더구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나는 신념이라도 있었어. 바로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 했어. 저 자료를 보시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한다. 보다시피 황실의 안녕을 위해 힘쓴 내 공로가 보이지 않소이까? 황실의 안녕이라. 이 책을 아십니까? 책의 내용을 좀 보시죠. 황실의 안녕을 위하셨다는 분이 고종 황제의 목에 칼을 겨누셨다고요? 내가 보호하려는 황실은 허약한 황실이 아니 강한 황실이었어. 일본의 힘으로 황실을 쇄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난 내 제자인 영칠왕과 일본 황족,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방자 여사라고 부르는 여인이 결혼을 했을 때 나는 매우 흡족했어. 일선 융화를 위해서는 먼저 본국의 황족과 일본의 황족 사이에 혼인을 맺어 점차 자녀를 탄생시키고 백성도 역시 혼인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아 긴 세월이 경과하면 양국민의 풍기가 서로 혼합되어 서로 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또 히로부미의 말을 연상케 하는군요. 나와 조선의 은인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아시아가 연대해서 서양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그분의 동양 평화로는 그야말로 시대를 꿰뚫는 탁견이었어. 탁견이라.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죠?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한없는 순환을 겪었어요. 그 논리 뒤에 숨어있는 음모를 왜 보지 못했죠?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분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게 아닌가요? 사욕을 위해서. 사욕이라. 사욕. 내가 대한제국을 양도하고 돈을 받았던 것을 말하는가 본데 그건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돈이요. 지금 표현으로 정치 비자금이라고 할까? 요즘 보면 몇 천억 조 단위의 비자금 얘기가 있던데 나는 요즘 돈으로 몇백억을 받은 셈이니 그거 별거 아니질 않소? 돈으로 매국을 했다는 당신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비약이요. 할 말이 없으신가 보군. 어차피 당시의 대한제국은 누군가에게 먹히게 되어 있었어. 그중 가장 유리한 대상국을 찾는 것이 나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임무였단 말이야. 이것이 황실과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왜들 그렇게 모르는지. 에휴,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완용, 백성 타령을 이제 그만두시오. 백성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소. 너무도 당당하게 나라의 주권을 넘겨준 이완용. 그는 일본에 저항하는 이 민중들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자신을 향한 민중들의 테러와 또 적대감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민중들은 이완용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당시 민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전북 익산시 낭산리 뒷산, 이완용이 묻혀 있다는 곳입니다.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해버린 산속 깊숙이 이완용의 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마을 토박이의 안내가 없다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만큼 변변한 길조차 나 있지 않은 곳.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완용의 무덤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의 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이가 이쪽가 있지. 아, 내가 이렇게 컸어. 여기까지 요 바로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고 이게 좀 짚었지. 여가 짚었어 좀 해. 화려했던 그의 무덤은 사람들로부터 순환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뭐 역적이네 하고서는 한번 판 적이 있었죠. 결국 그의 무덤은 자신의 한 후손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이완용은 민중의 심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09년 이재명 의사의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당시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군요. 이완용 모살 미수 사건 기록. 오전 11시 30분에 종리 대신이 인력거를 타고 통과하려는 그때에 이재명은 노상 북측에 있는 전신주의 그늘로부터 뛰어나와서 비수를 휘둘러서 총리 대신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찔러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청년 이재명은 조국의 처참한 현실을 한탄하던 중 동료들과 함께 이완용 제거를 모의합니다. 2개소 2군데를 찔러서 1909년 12월 20일 이완용이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재명 일행은 드디어 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 제거는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6명이었습니다. 그중 이재명 의사는 1910년 23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이용구, 송병준이 이완용을 다 죽이기 위한 그런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완용을 맡은 분이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벼룩이 그 황제 그 추도식에 명동 성당에 그 당시 종현 성당에 갖다 나오는 그 인력거로 타는 순간에 그 이재명 의사가 그걸 타고 칼로 찔렀는데 그 뭐 폐도 찌르고 여러 군데 찔렀지만 이게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결국은 요양해 와서 결국은 자기가 마지막 합방에 사형을 하는 그런 죽는 그날까지 암살 목표 제1호였던 이완용. 1907년 고종의 강제 양미가 전해지자 성난 군중들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고 1909년엔 이완용의 조카가 의병들에게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늘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야사라고 할 수 있는 황현의 매천야록입니다. 이 책 안에는
이완용에 대한 당시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이 대목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완용이 큰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저지른 폐륜적인 인물로 공공연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이 당시의 화장실이 이완용, 박재순의 성을 따서 이박요리점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데요. 왜 화장실을 이박요리점이라고 했을까요? 이완용, 박재수는 일제의 주구, 즉 개와 같다. 그러니 개의 요리점인 화장실을 이박 요리점이라고 한 것이다. 한일 합방 후에도 이완용에 대한 민중의 테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완용의 죽음조차도 민중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그의 사망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도 같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 그 천벌을 영원히 받으리라. 이완용에 대한 적대감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경기도 고양시 이완용의 가족묘가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뭐 풀이 뭐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글자도 예 알아볼 수가 없고 묘 이승구 이 누구 묘죠? 아들이요. 아들이니까 저희가 이완용의 아들 여자. 그리고 시아버지와 간민설까지 나돌았던 며느리의 묘는 심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글자가 많이 훼손이 되네. 이거 막 깨진 것 같은데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째집었던 거예요. 엄청 좋던 다 건데 그냥 이게 깨트려버린 거예요. 빨개인의 산수, 저 무엇인가 산수라 역적의 산수라고 예. 흙을 파다가 여기를 진흙으로 다 둘러 막았어요. 뺑 돌려 막고 기름을 여기다 무척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서 그 기름에다 불을 놓아서 이거 그냥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며칠 탔어요. 그게 뜨거우니까 이거 갈라진 거예요 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깨뜨렸어요. 이완용에 대한 민중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이완용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민중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을 배반한 자가 치러야 할 대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이완용과 그 후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땅 찾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완용이 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끄러운 선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 그런데 지난 92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증조 할아버지의 땅을 찾겠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문제의 소송이 제기됐던 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11년도 토지조사로 이완용 1911년 당시 이곳 경기도 광주군의 토지대장입니다. 줄줄이 쭉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쭉 나오고 토지대장 곳곳에서 여기 다시 이완용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이거 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은데요. 예, 저희 이완용 명의로는 도청면 유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62필째, 한 8만 3천 평 정도, 평방메타로는 한 27만 5천 평방메타가 거기 일대에 다 이제 그 소유자 명의로 1911년도, 그러니까 우리 일정 시절 토지 조사하는 당시에 사정 등록이 됐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다. 그분 명의로 등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일제시대 토지 조사 사업으로 획득한 땅의 일부가 지금도 이완용의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도청면 유정리. 저수지를 포함한 이 일대는 이완용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곳입니다. 지금 이완용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예. 지금 우리 그 저수지로 편입된 땅이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여기. 이 땅이요? 예, 이게 한 600여 평 넘는 땅입니다, 일로.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도로, 예. 여기가 이제 요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필지는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여기가 이제 이게 아마 이 뒷산이요. 예, 200여 평에 실됩니다. 산은 저 별개고, 산은 여기. 그럼 소송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92년도에 처음에 소송 제기했을 적에도 소를 취하했고, 예. 또 93년도에 와서 또 했는데 소가 또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들 거면 취하고, 또 저기 가라앉으면 또 제기하고. 그때는 그 통지 연락 온 거고. 이완용의 땅 찾기는 토지 브로커들이 나설 정도로 조직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완용 명의의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 판사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완용이 소유했던 땅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용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신문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1909년 이완용은 당지를 시켜 목포 근처 진호항지 수십만 평을 소유했고, 또 1910년에는 경기 고양군에 5, 6성락의 농지를 개간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완용은 전국 각지에 대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1917년 당시 서울 시내 토지 소유자와 각 개인별 토지 평수를 기록해 놓은 경성부 관내 지정 목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이완용 소유의 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완용이 옥인동 19번지가 자택입니다. 자택에 2,817평을 비롯해서 서울에 6,37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의 그 아들인 이항구도 역시 옥인동을 비롯해서 서울에 전체 18필지에 걸쳐서 5,839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과 그의 아들 이항구 이 부자 간의 토지를 합한다면 전체적으로 12,203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효자동 동사무소 주변이 예전에 이완용이 살던 집터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옥인동 19번지 이완용의 집터는 대지만 2,800여 평의 거대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곳 외에도 10여 채의 초호화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완용은 경성 제1의 현금 부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사금과 또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토지 조사 사업에서 많은 땅을 불화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손자의 땅 찾기 소송으로 이완용은 다시금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친일 매국의 대가로 조성한 재산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 94년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됐지만 이 법안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편에서는 이완용의 재산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완용의 증손자가 일제시대 당시 증조부의 땅이었던 서울 부가연동 시가 30억 원 상당의 땅 700여 평을 다시 찾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일대가 바로 재산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완용의 땅입니다. 승소한 땅이요? 네. 712평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 시가로 얼마 정도 갈까요? 이 주위 땅값이 약 400 정도. 40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시가가 한 3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30억 정도 현 시세고 공시지가로만 쳐도 2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네, 글쎄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완용의 땅을 인정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완용이 친일 매국의 대가로 조성한 재산은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작년 11월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특별법이라고 할까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그 후유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과거 친일적인 인물들의 후손들이 그들 선조의 토지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은 한때 개화파 지식인이었고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언뜻 보면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민족을 위하는 진정한 충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오늘날에도 항상 볼 수 있는 대세를 따라 움직인다는 정치 철학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극도의 대세 순응주의는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일본에 파는 결과를 낳습니다. 매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완용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완용만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완용 못지않은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회 지도층으로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난받을 사람은 이완용 뿐일까요? 아직 이완용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을 소홀히 한 사이 친일 매국으로 조성한 재산이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이완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인 것입니다. TV 역사전을 여기서 마칩니다.